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인하면서 약간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발언 때문에 미국 시장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상원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시장인데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또 심심한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좀 하락했다가 어제 밤에 또 약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또 약간의 반등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계속 알트코인들은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무료 방송에서 히든코인 준 종목 하이먼드 특허 또한 5%에서 약 6%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강의하면서 또 코인 한수님이 강의하면서 히든코인 또 새롭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네,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코인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횡보장에서도 급등 코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어제 유일님이 말씀해주신 히든 코인에서도 수익을 보셨다고 하니까요.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을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제 이제 상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질문 응답을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들 중 하나 때문에 어제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조금 빠지는 모습, 그리고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 낮에만 해도 조금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단 말이죠. 어떤 걱정을 하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한다라는 내용들을 좀 많이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파월 의장이 그래 경기 침체 이전에는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가장 패드가 추구하는 내용들이죠. 고용시장을 예로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용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 고용시장의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단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다. 다만 이 고용시장마저 무너진다라는 뜻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챙기셔야 되냐면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챙길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고용지표가 좋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 내용이 있다. 다만 우리는 그 내용을 감수하더라도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강력하게 매파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 근데 보통 같았으면 너무 강경하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나스닥이나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덜 매파적인 내용으로 좀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인 한수님께서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한 얘기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코인 소식 알아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 예치 대출 규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 파이낸스에서 고객과의 채무 상환이 합의됐다고 합니다. 네, 5대 암호화폐 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출범되었습니다. 상장 및 상장 폐지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숏 ETF가 나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함께 시장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바로 썰전의 주제는요. NFT의 성장 가능성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FT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NFT에 대해서 코인 한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하나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NFT에 대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으신 분들이 좀 관심이 있고 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제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주민등록번호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앞에 뒷자리부터 앞자리부터 앞자리는 같을 수 있어도 뒷자리가 다 다른 것처럼 이거를 인터넷 디지털 암호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내용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을 샀다라고 쳤을 때 그 명품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따라오는 보증서를 저희는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가짜일 수도 있는데 이 보증서를 믿고 이 보증서가 있으니까 진짜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 현실에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라면 우리가 있는 건가? 약간 그런 내용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명품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그냥 증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우리 전에 이제 위조가 너무 쉽게 가능하니까 현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보증서도 요즘 위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다. 그냥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걸 가진 사람, 이게 원작자만이 구분을 할 수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일치를 해야 이 데이터가 맞아야 이거를 진짜로 인정해주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카피는 가능한데 이거는 고유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엔 추적하면 이 하나인 쪽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피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토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수님이 앞서 말씀한 것처럼 NFT 간단하게 설명 주셨는데 NFT는 고유한 성질을 가진 토큰이다, 뭐 그렇게 증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NFT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공급량이 1입니다. 네, 1 이상 넘어갈 수 없고, 근데 NFT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비슷한 종류의 NFT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멀티체인 NFT라고 하는데 품번이 다 달라요.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과 등가 교환이 안 됩니다.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오로지 하나로서만 존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가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NFT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세 가지 이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콘텐츠랑 메타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계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가 뭐냐,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원본 콘텐츠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메타데이터가 이제 그 만든 사람의 뭐 정보라든지 그 제목이라든지 간단한 설명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 계약 소유권에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징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NFT 이제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파일들을 이제 대체 불가능한 이제 토큰 개입해서 고유함을 증명함으로써 우리 이제 디지털 파일들을 자산으로서 좀 쓸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NFT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자산으로서 바꾸고 변형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NF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코인 한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주민번호처럼 쓸 수 있다, 1년 번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NFT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이제 NFT 관련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아무래도 게임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게임 관련해서 뭐 P2E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P2E가 베이스가 되는 이게 P2E가 이게 호황이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NFT라는 존재 자체가 내용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기존의 이제 게임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 뭐 게임 매니아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RPG 게임이라고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이렇게 장비를 하나 들고 있어요. 이 장비를 같은 게임 내에 어떤 사람한테 내가 거래를 통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떠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이 결국에는 예전부터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수단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NFT화를 시킨다. 그렇다면 이 NFT화 시킨 거는 다른 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게임에 NFT가 적용이 된다면 그걸 들고 가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나와서 가장 좋았던 내용들이 뭐냐면 그런 거죠. 이 RPG 게임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중앙화예요. 결국엔 뭐 넥슨이나 뭐 넷마블 이런 게임들 출시하는 게임들 보면 결국에는 이 넥슨이 관리하고 넥슨 체제 아래서 만약에 넥슨이 저 게임을 삭제하고 싶다, 없애고 싶다, 내가 시간과 돈과 뭐 이런 등등을 들였을 때 비용을 들였는데 그 비용을
게임이 없어지면 나는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체 이거를 내가 뭐 뭐랄까 내가 이렇게 들인 노력만큼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NFT로 만든다라면은 내가 시간 들였고 그다음에 이게 유니크하고 혹은 이게 비용이 비싼 거라면 이거를 다른 데 가져가서 내가 거기서 게임이 없어졌지만 이 게임에 적용을 함으로써 이 게임에서는 또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 NFT가 이 P2E라는 게임을 하면서 내가 얻은 재화를 어떻게 판매를 통해서 어떤 또 교체를 통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다. 그걸 NFT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냥 뭐 게임 돈을 얻었는데 이 게임 돈은 게임이라는 거 없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게임은 돈을 얻었는데 이 게임 돈이 NFT다. 그러면 다른 데서 판매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P2E가 체제가 흘러갈 수 있고 대체가 좀 가능한 수준으로 넘어가는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거 대표적으로 게임이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뭐 NFT 활용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캐릭터 그다음에 뭐 골드바, 뭐 주류, 마케팅 쪽으로도 NFT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해요. 뭐 쉬운 예로 NFT를 구매해서 전통주를 제작하는 경우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뭐 이제 주크박스라는 곳에서 이제 증류수를 생산하는 이제 거래와 업체와 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 NFT를 사면 술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지만 술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한정판이라는 NFT가 한정판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한정판의 진면목을 또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치킨 저희가 흔히 많이 먹는 치킨 있죠. 이것 또한 저희가 이제 뭐 생일이나 친구들 뭐 선물을 줄 때,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기프티콘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 기프티콘은 한번 쓰고 나면 이 기프티콘이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NFT를 줘서 NFT가 있으면 이 기프티콘을 그러니까 이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BBQ, 뭐 BHC 또한 최근에 이 NFT를 보급을 함으로써 단순히 최근에는 그냥 기프티콘 줘가지고 이게 한 번에 일회용으로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NFT를 줌으로써 NFT도 활용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프티콘의 내용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보급화되고 있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 관련해서도 좀 NFT로 많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이 골드바라고 해서 기부 이력을 좀 투명하게 이제 증명할 수 있는 NFT죠. NFT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본질에 카피를 할 수 있어도 다른 걸 덮어쓸 수는 없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카피하면 이 카피의 내용을 타고 나서 본질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부 내역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기부한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거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한 게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유니세프는 그렇지 않겠지만 가장 떠오르는 게 유니세프라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유니세프에 한 달에 뭐 10,0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이제 매달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기부를 통해서 NFT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NFT를 통해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돕기나 그다음에 뭐 모바일 상품권 이런 쪽으로도 NFT를 만들어 가지고 기부가 필요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명품을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명품도 최근에 이 NFT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NFT를 왜 보급을 하냐면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NFT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형태다. 특히 명품 같은 것들이 이제 짝퉁, 진품과 가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했죠? 이 보증서도 이제는 카피하는 시대다. 제품도 거의 진품이랑 많이 가까워졌고, 근데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보증서다. 근데 이 보증서를 카피를 하기 때문에 NFT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명품들도 이 NFT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제품을 배송을 통해서 2주 정도 걸쳐서 줬다. 근데 거기에 뭐 바코드가 있어요. 이 바코드를 찍으면 거기에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NFT를 보여주면서 진품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누구나 아시는 이제 브랜드들도 포함해서 말씀을 그냥 따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고 누구나 아시는 명품들도 이런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도 구찌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전시회,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전시회를 통해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 식별 번호가 표시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시계도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도 빠뜨리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키 같은 것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저런 이렇게 동남아, 아시아 이런 데 가면 이 신발에도 모조품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나이키 같은 것들. 그래서 나이키가 너무 나의 이 모조품이 활기가 치니까 나이키 우리도 운동화도 NFT를 만들어가지고 이 NFT를 보증서로 만들자. 그래, 이 보증서로 만들어야 NFT 나중에 이 나이키가 여러분들이 샀을 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는 옆에 스티커 같은 거 떼면 갑자기 나이키였던 게 다른 게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적용될 수 있는 활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은행들과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치킨, 뭐 다음에 뭐 명품, 의류 이런 등등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인한스님께서 NFT 활용 사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 드렸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P2E 섹터, 식품, 또 기부, 명품, 의류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여기서 유일 전문가님이 활용 사례에 대해서 또 덧붙여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앞에 한수 전문가님은 P2E 섹터랑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P2E 섹터 이제 부분에서 좀 뭔가 와닿은 것 같아요. 게임에서는 이제 내가 게임을 열심히 했고 뭐 아이템을 채굴하고 열심히 모았는데 그 게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NFT를 이제 도입함으로써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와닿았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와닿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NFT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좀 많이 이제 활용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좀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메타버스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메타버스라고 말하면 이제 가상 자산 공간이죠. 이제 가상 공간인데 거기 안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 작은 이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에서 막 건물도 짓고 뭐 농사도 하고 막 이것저것 물품도 사고 뭐 땅도 사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 것이다, 이 물건이 내 것이다라는 징표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NFT 이제 기술을 도입해야만 그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제 가상 공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입이 되고 그 안에서 NFT 이제 코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정말 많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NFT 이제 메타버스 이제 공간 이제 코인 살펴보면은 샌드박스랑 이제 디센트럴랜드가 좀 대표적으로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제 샌드박스가 좀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고, 그렇게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도 지금은 뭐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이것저것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뭐 등등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셔서 한번 직접 해보고 게임 한번 해봐야 좀 와닿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요즘 이제 비플이라고, 비플 이제 작가가 5,000일 동안 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NFT를 출시를 했는데 그게 약 이제 785억 원에 이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NFT가 이제 뭐길래 그렇게 많이 팔렸나, 이제 그 작가의 이때까지 모든 작품들을 한 곳에 모여서 NFT를 이제 장착함으로써 그 고유의 특성, 그 정말 한 개만 있는 희귀한 이제 디지털 아트다,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팔았더니 엄청난 고가의 제품이 나왔다. 하지만 여기서 우려되는 이제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누군가 자금 세탁하려고 이게 가격 높이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아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NFT가 뭔데 이렇게 비싸냐? 막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런 많은 의혹은 나왔지만 제대로 된 얘기는 나왔지 않다는 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NFT 섹터가 오를 때 또 네. P2E 섹터나 이런
아까 말씀해주신 또 메타버스 섹터까지 같이 오르는 건가요? 만약에 NFT가 오를 경우에는 같이 오를 수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요. 네, 아무래도 NFT 시장이 좀 더 유입이 잘 되고 신규 이제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NFT 관련된 뭐 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도 다 같이 좀 오르겠죠. 아무래도 시장이 뭐 좋지 않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활성화된다면 충분히 그런 관련 이제 가능한 P2E 섹터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NFT의 장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또 이런 명과 암에 대해서 안 알아볼 수가 없을 텐데요. 코인 한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일단 NFT가 무작정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NFT도 당연히 이 암호화폐 시장과 같이 거품이다. 뭐 디파이도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거품이다. 그냥 암호화폐 시장 이 관련된 내용들이 다 거품. 근데 이 거품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들이 이제 하락하면서 뭐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뒤처지는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올해 초까지도 가장 뜨거웠던 게 NFT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NFT가 가장 핫했다라는 뜻은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많았고 관심이 많았다는 뜻은 내가 NFT를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사서 팔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활발히 이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 거품이 낄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빠지니까 당연히 NFT 시장도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거품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진짜 진면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NFT 관련 지표들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뭐 키워드 인기도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점수를 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 NFT는 100에 가까운 수치, 거의 뭐 사람들이 거의 다 웬만하면 NFT를 검색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 5달인가 6달 지나가지고 6월달 되니까 이 100이었던 수치가 18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과 5개월 만에 NFT에 대한 이 관심도가 뭐 한 82%, 100에서 18이 됐으니까 82%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 다음에 NFT 거래량도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글로벌 이제 NFT 마켓 플레이스에서 5월 말 기준 월간 거래량은 약 5조 220억 정도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지난 1월보다 75%가 좀 확연히 줄어든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5조 정도 거래량이 있었으면 지난 1월에는 뭐 75% 이상이니까 20몇 조 정도의 거래량이 활발히 보여주면서 NFT가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많은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픈시 거래량이 뭐 6조 뭐 이렇게 떨어지면서 한 달 뭐 반토막도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1월 달에는 6조 정도였는데 2월 달에는 3조까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반토막. 그다음 뭐 지금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이 더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거품이었다. NFT 뭐 한정하는데 뭐 몇만 원, 몇백억, 그다음에 몇십억, 몇억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좀 너무 거품이다. 이 NFT가 뭐라고, 이거 실제로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실제로 뭐 그림을 사면 이제 유명 작가의 진품의 그림을 사는 거지만 이런 거는 물론 얘도 유명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유명 작가의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린 거 우리가 사기에는 실제로 없고 뭐 어디에 쓸 수 있냐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NFT가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좀 신뢰도 문제가 좀 많이 떨어지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최대 거래소 같은 오픈시 같은 곳에서는 이제 직원이 미리 이 NFT가 시작되기 전에 이 NFT를 사가지고 미리 몰래 사가지고 이거를 여러 번 샀다 팔았다 이러면서 시세 차익을 좀 내는 부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니까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거품이다, 이렇게 좀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사서 팔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자전거래처럼 그렇게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앞에 활용 사례도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NFT는 미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뭐 과품과 진품을 구분하기에도 정말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기프티콘뿐만 아니라 웬만한 데는 NFT를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활용 사례는 더욱더 무궁무진한데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NFT의 거품인지 아닌지를 좀 많이 구분을 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NFT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적정한 가격을 측정하기에는 가이드라인이 너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치 지향적인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 부분들이 조금 좀 리스크가 있겠지만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바이낸스 이제 뭐 회장이죠. 바이낸스 회장도 이렇게 NFT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보급됐을 때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인터넷이 우리가 소스만 쓰고 사람들은 아이 뭔 인터넷이야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욕하고 했는데 지금 보라 우리가 인터넷 없이 살기 힘들죠. NFT도 똑같을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나중에 흘러갔을 때 NFT의 진면목을 보고 이 활용도를 보면 여러분들도 NFT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NFT의 그러니까 진입 장벽도 많이 낮아졌어요. 여러분들도 NFT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NFT라는 게 뭐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뭐 가치 있는 내용들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남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하나 너무 잘 찍었어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NFT를 올렸는데 이 NFT가 다른 사람한테 팔렸어요. 나는 사진을 너무 잘 찍었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얻었구나.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단순히 카메라 안에만 있으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너무 잘 찍었다. 이게 좀 유니크하다 생각을 하시면 그걸 또 NF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이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낼 수 있는 가격도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이 시장이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전체적인 그 글로벌 시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 시장은 계속해서 거품이냐 혁신이냐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활용 사례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웹 2.0에서 또 3.0으로 넘어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 유일 전문가님 그럼 웹 3.0 시대에 우리가 NF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웹 2.0에서는 이제 메타나 뭐 구글, 카카오, 뭐 유튜브 등등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영상이나 뭐 콘텐츠를 올리면은 소유를 저희가 이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그 플랫폼 안에서 이제 소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 구조가 이제 플랫폼 먼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에 대한 나머지 퍼센테이지로 저희가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웹 3.0에서는 그렇게 이제 NFT를 이제 도입하고 되고 웹 3.0 안에서는 우리가 개개인이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개개인이 플랫폼이 되면서 우리가 컨텐츠를 올리고 우리가 개개인의 하나의 회사가 되면서 수익이 우리에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 3.0 시대로 넘어가는 있고 있는 시점에서는 NFT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앞서 한수 이제 전문가님이 NFT 이제 시장이 좀 거품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껴있다 지금 막 거래량이 좀 줄어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NFT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민팅과 플리핑이 있는데 민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롭게 NFT를 출시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고 플리핑은 기존에 NFT 거래했던 중고 예를 들어 중고 NFT를 새롭게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걸 이제 플리핑이라고 해요. 근데 NFT 거래량은 이제 플리핑보다는 민팅에서 90% 이상이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NFT 새로운 디지털 아트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으면은 거래량이 이제 줄어드는 건 당연한 소리다. 지금 거품이 아직까지는 껴있지만 새롭게 나올 수는 없다. 하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NFT는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와닿을 이제 기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을 통해서 NFT의 성장 가능성은 어떠한가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코인스쿨에는요, 전문가님이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코인 한수 전문가님께서 RSI와 또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스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매매 정석은 넘어가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RSI 이제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이거를 통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것만으로 매수를 좀 들어가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가장 많이 보는 다이버전스 이게 여기에 좀 포함이 돼야 여러분들의 매수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긴 한데 이게 하루에도 종목이 몇 개씩 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튀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공통적인 내용들이 아마 여기서도 좀 많이 티가 날 건데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RSI라고 하는데 뭐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에 대문자만 땄어요. 그래서 RSI라고 하고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라고 하는데 모멘텀이 뭔지는 뒤에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 강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RSI는 꼭 좀 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RSI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RSI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를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멘텀 앞에 모멘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모멘텀이라는 건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근데 이거를 물리학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경제 용어로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뭐 탄력, 뭐 가속도로 사용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경제 주식이나 뭐 코인 빠졌는데 코인으로 들고 오면 방향성의 힘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성의 힘을 나타내는지는 또 뒤에서 볼 수 있으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RSI 지표거든요. 근데 뭐 업비트나 이런 데 넣으면 RSI 넣으면 보통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캡처를 해가지고 좀 티가 날 거예요. 자, 이 RSI 일단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오른쪽에 숫자가 있어요. 뭐 0에서부터 100까지가 있네요. 뭐 0, 30, 50, 70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좀 체크를 하는 부분이 이제 30에서 70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예로 든 거는 여기 57.67이네요. 자, 우선 봐야 될 거는 여기 뭐 과매수 구간이다. 근데 과매수 구간이 어디냐면 70부터 100 구간이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매도 구간이다. 그 다음에 0에서 30까지다 라고 하는데 과매수 구간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얘들이 올라가요. 근데 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샀어. 너무 많이 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그냥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과매도 구간은 뭐예요? 반대겠죠. 위에서 이제 과매수 구간까지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랐네. 팔자 하니까 밑에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팔았다. 왜 이렇게 많이 판 거야? 그래서 과매도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요건 이제 실제로 제가 업비트에서 좀 캡처해 온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내려가면 0이 있고 100이 있을 텐데 보통 0이나 100까지는 거의 없어요. 제가 0, 100까지 간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뭐 이거는 거의 뭐 상패겠죠. 그다음에 뭐 100이면 글쎄요.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자, 100 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일 높아도 제가 한 90까지 정도까지 못 봤기 때문에 100은 신경을 쓰지 마세요. 자, 이거 앞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하자면 지금 이제 20, 30, 40, 50, 60, 70까지 있고 여기는 이제 30부터 70까지 여기 아까 뭐라고 했죠? 너무 많이 팔았다. 과매도 구간. 여기 너무 많이 샀다. 너무 많이 샀다. 과매수 구간. 이것만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뒤에서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들고 왔습니다. RSI 지표란 이렇게 이루어지고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돼요. 일단 이제 RSI를 통한 매수 매도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자. 제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자,
쉬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팔았잖아요.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나는 이때 그러면 많이 팔았다라는 뜻은 가격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나왔겠죠. 맞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일직선으로 따고 올라오니까 여기요. 얘거든요. 선을 너무 잘못 껐네. 자, 이렇게 끄니까 내가 그래 그냥 RSI만 보고 매수를 하자니까 이게 11,300원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RSI가 이제 과매도 구간일 때 사서 과매수 구간일 때 팔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금 과매수 구간 왔죠. 그렇다 보니까 그럼 과매수 구간에 난 팔면 되겠네. 파니까 42,7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 지표를 통해서 매수를 하자면 매수, 매도 여기가 매도가 되겠죠. 매도가 되면 며칠 한 두 달은 아니겠고 한 달 조금 넘겠네요. 한 달 정도에 지금 여러분들은 31,000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이게 RSI만 봐서는 이렇게 너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RSI만 보냐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RSI니까 다음에 이제 RSI를 좀 추가해서 어떻게 더 이제 쌓고 가야겠죠, 지표를. 자, 옆에 또 하나 더 볼게요. 똑같은 성공 사례예요. 자, 매수 왜 사람들이 과매도 구간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과매수 구간이죠. 그렇다면 나는 13,3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얼마 시간이 또 이것도 한 그 정도 한 달도 안 됐네요. 한 2주, 3주 만에 19,000원 갔어요. 그런데 이게 한 6,000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 빠졌는데 요 뒤에 내용은 뭐 다음에 보시고 일단 단순히 이제 지표를 통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셨는데 매수, 매도 그러니까 수익을 보내 매수, 매도 또 수익을 받네요. 그래서 다음 내용은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무조건만 수익을 본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들고 왔어요. 난 과매수 구간 이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겠지. 근데 선을 그어 보니까 여기가 더 낮아요. 그러면 나는 이때 사서 이때까지 떠보니 손해를 봤네요. 그만큼 단순히 이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을 통해서만 매수를 들어가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그래 여기서 한번 샀어. 여기서 1차, 2차.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네요. 또 뭐 거의 비슷한 수치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 예. 뭐 평단을 맞춘다고 해도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야. 그럼 그만큼 이게 이제 뒤에 차트는 좀 흘러가 봐야 되겠지만 아직 마이너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만약에 이제 제가 과매도 구간에 매도를 했어요. 과매수 구간에 매도를 했어요. 당연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기다려가지고 여기 뭐 30까지 기다려가지고 좀 기다리겠어. 근데 기다리는데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안 오는데 이게 차트가 계속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네. 흘러가다가 뭐야? 올라가 버리죠. 나한테 매수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 안에서 공간 안에서 놀다가 또 가격대가 올라가 버린 내용. 나는 그러면 이제 좋았겠죠. 이때가 정말 적정한 매수 시기였겠죠. 356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게 나한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얘가 그 안에서 놀다가 830원 결국에는 한 200% 정도 약 200% 그러니까 500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100몇 프로밖에 안 되겠네요. 500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그냥 흘러가 버린 시장이 나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RSI를 통한 매수 매도는 성공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전과 이거를 좀 비교를 좀 다 지우고 어이구 많이 돋궜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 이동평균선 제가 그 전 시간에 이동평균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평균선의 흐름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요. 여기도 이 이동평균선이 거의 뭉쳐져 있죠. 뭉쳐져 있고
네, 여기 뭐 다음 넘어가니까 이동평균선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 아직 이동평균선이 여기도 뭉쳐져 있네요. 뭉쳐져 있으니까 가격 상승이 좀 나오고 여기는 이동평균선 사이의 간격이 좀 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 좀 불충분해서 또 수익을 못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도 여기에 좀 뭔가 적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RSI도 적용이 돼야 여러분들이 좀 깔끔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캐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하나 더 있었네요. RSI 통한 매수 매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데 뭐냐면 이때죠. 이때가 올라가면 여기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여기 한번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줬죠. 혹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여기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줬다. 결국에는 이때 사서 이렇게 수익을 보일 수 있는 구간도 나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건 뭐 이때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확인할 수 있고 이거 녹색 선 뭐야? 일단은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때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매도를 했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했잖아요. 여기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RSI가 떨어지길 바랬는데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나왔다. 또 떨어지길 바랬는데 다시 RSI가 올라왔어요.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나는 이동안 이 기간 동안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3번이나 줬는데 이 3번 다 놓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왔다라는 걸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RSI를 통한 매수 매도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고 너무 기다림이 길어질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RSI에는 이 다이버전스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차이, 뭐 일격, 발산 등의 의미로 약간 추세 전환의 의미를 좀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뭐 지표와 가격의 움직임이 다를 때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다이버전스에도 종류가 있어요. 뭐 상승, 그다음에 하락, 뭐 히든이 있는데 히든은 말 그대로 보통의 우리가 아는 그냥 이 보편적인 이 상승과 하락 외에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거는 오늘 그렇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상승과 하락에 대한 내용만 좀 다루도록 할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제가 선은 꺼놨어요. 미리 제가 선은 꺼놔서 이제 가격이 하락되죠. 이때 만약에 이게 1월 1일이라고 쳐요. 이게 한 1월 뭐 한 10일이라고 칩시다. 가격이 계속 갱신이 돼요. 밑으로 선이 아래로 가는데 이건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반대로 캔들과는 반대로 봤을 때 RSI가 아까 뭐라고 했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관심도예요.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은 심리가 계속 작용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왜 계속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이걸 더 사고 싶어 하지? 더 살까? 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격보다 더 떨어졌는데 가격과는 별개로 사람들은 더 많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게 추세 전환의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표와 가격의 움직임이 다를 때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껐을 때 우하향하죠. 얘는 우상향하니까 지표와 가격의 움직임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나올 것인데 지금 봤을 때 RSI가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길게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때 내가 추세 전환이 됐다라면 결국엔 여기까지 뭐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여기까지 수익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졌다. 왜냐? RSI가 그 이후로 3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물론 여기서 한번 삐끄덕거린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도 다시 이어진다라면 결국에는 내가 RSI를 3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손절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면 여기서 수익을 보셨겠죠. 그래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국엔 이렇게 한번 찍고 계속 내려오는 차트예요. 근데 차트다가 갑자기 여기서 지표가
좀씩 올라가는 이 내용들이 나왔고 가격은 하락하네요. 여기서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정말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고 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잘라가지고 여기 가져온 거예요. 잘라서 가져와 보니까 자, 이 내용이거든요. 여기 저점이 최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높아지죠. 근데 여기는 가격이 계속 하락해요. 하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여기가 추세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락의 종점이고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딱 추세 전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56,000원에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이거를 최근에 올라가니까 87,000원까지 올라가는 약 3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물론 뭐 이전에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100%, 200% 먹는 내용들이 나왔을 텐데 지금 이제 하락이 끝나갔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서 3만 원이나 수익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혹은 이 코인이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로 요건 이제 하락이에요. 자, 이거 뭐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저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요. 이 고점이 점점 갱신이 되죠. 이 보니까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데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는 멀어져. 그럼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의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매도를 싸우는데 매도가 이겨가지고 점점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격도 높아지지만 결국엔 힘이 약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빠지죠. 결국에는 추세가 여기 위에서 고점에서도 전환이 됐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된 내용들로 이어져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죠. 그 다음에 얘는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데 캔들은 높아지고 지표는 낮아지는, 결국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빠지죠. 결국엔 이 하락 다이버전스 다음에는 뭐 과매수 구간, 뭐 과매도 구간 이렇게 나오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뭘 체크를 해야 된다? 추세 전환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이게 뭐 내가 500원에 샀어요. 이게 10,000원에 갔어요. 근데 10,000원이 고점이었어요. 우리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내가 10,000원에 팔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기다려가지고 뭐 8,000원, 7,000원, 갑자기 5,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한다. 그럼 난 100% 더 벌 수 있는 거를 거기서 날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 일단은 뭐 이렇게 그 전 거 가지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뭐 상승과 하락 다이버전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체크하기는 힘든 점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지표들도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수익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못 팔았다는 뜻이지 결국엔 과매도 구간 들어왔네. 여기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여기에 여기부터 떨어지겠네 하니까 또 마침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럼 여기서부터 또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길 기다리자라는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매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오후에 점심 무방이 있는데 그때 좀 참여하시면 제가 이 내용들을 적용해서 어떤 코인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또 RSI와 다이버전스까지 봐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투자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강의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료 방송 주제 상승하는 코인들 특징들 공략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